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성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대화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여당과의 갈등설에 대해선 갈등이 있는 듯 보여도 잘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이곳 청와대 춘추관에서 유럽 순방 성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회견은 오후 3시 반까지 1시간 반 동안 이어졌는데요. 이 대통령은 프랑스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90여 분 동안 나눴던 대화를 소개했습니다. 정상들끼리 기념사진을 찍는 순서에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북한은 어떻게 돼가느냐고 물었고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대화를 하고 싶어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몰라 답답하다며 자신에게 조언을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북한의 핵 개발은 이미 막을 수 없고 북러 협력으로 대북 제재 또한 유명무실해졌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는데요. 핵물질이나 미사일 추가 개발 중단을 놓고 협상을 하는 것이 실질적인 해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란이나 베네수엘라를 염두에 둔 듯 지금은 다른 나라를 대하는 방식으로 북한 문제에 접근해선 안 된다는 점도 언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레오 14세 교황과의 만남에서도 내년 방한을 계기로 비무장지대를 포함한 북한 방문을 요청했고 교황도 적극적으로 추진해보겠다고 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대통령은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한 생각도 밝혔죠. 네, 오늘 기자회견에선 이른바 당청 갈등에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먼저 이 대통령은 당청 관계는 하나이면서 남이기도 하다며 필요하다면 서로 지적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갈등이 있는 듯 보여도 더 잘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했는데 약간의 의견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선을 그은 걸로 읽힙니다. 다만 정당이란 더 포용적이고 개방적이어야 한다며 여당일수록 더 많은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지금은 민생과 경제에 집중해야 하고 이곳에서 진짜 능력이 발휘된다며 민생과 경제, 포용과 개방을 위한 정부 노력을 당이 지원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공항 환송 행사에 부르지 않은 데 대해선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게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니라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고 생각했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생각도 밝혔는데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선관위가 방종에 가까운 자해를 누린 것 같다며 외부의 감시 견제가 어느 정도 가능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특히 선관위원장을 사실상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점을 거론하며 필요하면 여야 합의를 통한 원포인트 개헌도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를 비난하지는 않고 보호해야 한다면서도 가짜뉴스를 남발하거나 지나가는 사람을 검문 검색하는 등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선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집권 여당의 책임을 강조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유럽 순방 성과와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틀째 입원 중인데 이 거취를 둘러싼 내홍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민주당의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민주당 강준현 수석 대변인은 조금 전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였다면서 대통령이 일군 성과의 후속 사항과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유럽 순방 성과를 자세히 소개하고 허심탄회하게 뒷이야기도 전해주며 소탈하게 국민과 소통했다고도 평가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도 오후 공식 일정 없이 이 대통령 순방 결과 브리핑을 실시간으로 지켜본 거로 전해졌는데요. 아직 별다른 입장 표명은 없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당청 갈등설에 대한 질문에 더 잘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했고요. 당내 갈등엔 원수처럼 싸워선 안 된다. 경쟁이 아닌 전쟁을 해선 되겠느냐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또 정치는 이론가가 아닌 실천가가 돼야 한다며 포용성을 강조했습니다. 친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관련 반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문진석 의원은 SNS에 정치는 더 잘하기 위한 경쟁이어야지 패싸움이 돼선 안 된다는 이 대통령 말에 공감한다며 당권 경쟁을 둘러싼 잡음을 에둘러 비판했고요. 한준호 의원도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중요한 건 이 성과가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지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다만 또 다른 친명계 의원은 YTN에 이 대통령이 진보 진영의 분열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거로 보였다면서도 이를 현 지도부를 저격한 거로 해석해선 안 된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앞서 오전 공개회의에선 갈등설 진화에 집중했습니다. 코스피 9천 시대 개막을 두고 대통령을 잘 뽑았더니 나라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고 밝혔고 순방 성과엔 월드 클래스 표현을 쓰며 재차 극찬했습니다. 다만 회의가 끝나기 전 추가 발언을 통해선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콕 집어 말했는데요. 이 대통령이 예외적 보안 수사권 허용에 무게를 두는 가운데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정 대표는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구성되는 다음 주 거취를 밝힐 거로 전망됩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거취 압박을 받는 건 매한 가지인데 여전히 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요? 네, 어제 과로로 병원에 입원한 장동혁 대표는 오늘도 치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당무 복귀 시점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내년 8월까지가 임기인 장 대표를 향한 당내 사퇴 요구는 계속되고 있는데 다만 장 대표 입원으로 즉각적인 사퇴 압박은 다소 누그러진 분위기입니다. 친한계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은 다음 주요 선거를 위해선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야 한다며 선관위 국정조사가 마무리되는 가을 전에는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쇄신파 김재섭 의원 역시 장 대표가 책임져야 한다는 게 당내 다수 의견이라면서도 병원에서 퇴원한 뒤 다시 논의하는 게 좋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장 대표가 퇴원할 때까지 사퇴 요구를 잠시 접어두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어제 사퇴 요구 기자회견을 돌연 보류한 안철수 의원은 지도부 거취 논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며 수도권 낙선자들과 국민 목소리를 듣고 당 쇄신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권파들은 사퇴 요구에 거칠게 반발했습니다. 장 대표가 지명한 조광한 최고위원은 사퇴는 정치적 미수가들의 주장으로 뇌구조가 의심된다면서 가을 사퇴론 역시 자기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엉뚱한 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장 대표는 투표용지 사태, 부족 사태 특검과 또 재선거 특별법 추진으로 돌파구를 모색하며 사퇴 요구에 사실상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입니다. 당 내홍이 장기화할 거란 전망 속 지도부 안에서도 퇴진 요구엔 동의하나 퇴로는 열어줘야 한다는 고심 분위기도 읽힙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황보혜경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한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전현직 선관위 최고위층을 수사 의뢰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감사원 감찰 범위에 선관위를 포함하거나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제를 도입하는 재발 방지책도 제안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열흘 동안 투표지 부족 사태를 조사한 진상규명위원회는 6.3 지방선거 당일 혼란상의 원인을 총체적 부실로 규정했습니다. 용지 부족이 가장 극심했던 서울 송파구를 집중 조명했는데 일선에서 오전부터 투표지 부족 정황을 전달받고도 5시간 넘게 대응이나 상부 보고가 없었고 개표할 때는 관내 투표소에서 연장 투표가 진행되는 특수 상황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태에 화근이 된 선거인수 50% 인쇄 하한선 기준 지침은 의결조차 없이 사무총장 선에서 내려진 졸속 결정이었다며 향후 70% 이상으로 높이라고 권고했습니다. 본말이 전도된 것이며 헌법상 권리인 국민의 참정권을 극히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훼손한 것입니다. 규명위는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선관위 고위관계자 12명을 수사 의뢰하고 실무진 6명은 징계 의결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선관위가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인 혁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비상근인 중앙선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전환하고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 선관위를 포함하는 등 10가지 재발방지책도 제안했습니다. 비상근으로 중요 정책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직무 전념성이 부족한 바 진상규명위는 재선거 부분도 검토했지만 공직선거법상 선거 소청 등 법적 절차도 거쳐야 하는 만큼 법원이 판단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이송에 대해 경찰 등 관계부처의 협조를 요청한 가운데 경찰이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네, 시위를 이끄는 주체가 뚜렷하지 않아서 협상에 나서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 물리력을 동원해 경기장에 진입하기에는 반발이 부담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영수 기자, 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 등 관계부처에 이 투표지 이송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협조 요청을 보냈다고요? 네, 선관위는 지난 16일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에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안에 있는 투표 관련 물품들을 옮길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방선거 당시 개표소로 쓰였던 경기장은 투표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인파가 몰려 봉쇄됐는데 개표를 마친 투표함과 용지, 투표록이 경기장 안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개표가 끝난 후에는 물품들을 송파구 선관위 청사 등 선관위가 지정한 장소로 옮겨야 하는데 이미 개표가 끝난 경기장 안에 2주 넘게 있는 겁니다. 경기장 건물에 사무실을 둔 체육단체의 피해도 계속되고 있는데 대한체육회는 산하 9개 체육단체가 6월 한 달 동안 업무 공백으로 6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경찰은 선관위 요청에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경찰은 아직 선관위 요청의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앞서 대화경찰을 투입하거나 업무 방해에 대해 경고하며 봉쇄 상황을 해제하려 했지만 명확한 시위 주체가 없어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물리력을 동원해 개표소에 진입하면 또 다른 논란이 생길 수도 있어 경찰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다만 최근 경기장 앞에서 3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두르다 경찰에 제압되고 누군가 경기장 지하로 침입한 정황까지 파악되면서 경찰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정영수입니다. 국민의힘이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이 세 차례 해외 출장을 부부 동반으로 다녀온 것을 두고 감사원과 수사기관이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선관위 공개보고서에는 부부 동반 사실조차 빠진 채 배우자 항공료와 체재비 등을 예산으로 지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선관위 직원들은 지난 2023년 일본과 캄보디아로 해외 출장을 가면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과 동행했다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독립기관이 특정 정당과 해외를 간 것이 적절한 처사냐고 반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2023년 선관위의 재외선거 시스템 점검 출장에 민주당 직원이 동행했다는 황당한 외유성 결탁 프레임을 들고 나왔는데 이는 사실관계를 교묘하게 왜곡한 흑색선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당시 국정원이 선관위 보안 문제를 제기하던 상황에서 선관위가 양당 모두에게 공문을 보내 참여를 요청한 자리 아니었느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이 검증 기회를 스스로 방기하고 이제와 공적 업무를 수행한 상대방을 불공정이니 결탁이니 매도하고 있다며 적반하장이자 후한무치의 극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찰이 송파 개표소 관련해서 경기장에 진입을 막은 9명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2명의 신원을 특정해서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핸드볼 경기장 지하에 무단으로 침입한 3명의 신원을 특정했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핸드볼 유소년 선수단을 수색했던 5명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가운데 3명의 신원도 특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편 취재기자를 폭행한 이 3명, 이 전원에 대해서는 신원을 특정하고 현재 출석을 요구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고요. 그리고 경찰관을 상대로 한 불법행위 9건, 그리고 폭력행위 18건에 대해서 현재 수사 중이라는 속보도 같이 들어왔습니다. 아울러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 그리고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추가 취재되는 대로 이어지는 보도에서 다시 전달드리겠습니다. 오늘 경기도 평일 오전에 진행됐지만 응원 열기는 더욱 뜨거웠습니다. 네, 시민들은 도심을 붉은색으로 물들이며 한마음으로 대표팀의 승리를 응원했습니다. 응원전이 펼쳐진 광화문 광장을 조경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광화문 응원전은 1차전 때보다 무더워진 날씨만큼 더 뜨겁게 펼쳐졌습니다. 너무 덥지만 이제 이 더움을 열기로써 더 열심히 응원하고 좋은 결과를 보고 싶습니다. 아이들과 응원하며 추억을 쌓기 위해 휴가도 내고
원래 오늘은 진짜 일을 하려고 했었는데 애들 추억도 쌓고 응원차 한번 좋은 추억 남기려고 나왔습니다. 길거리 응원전을 보여주려고 현장 체험 학습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꼭 학교에 가지 않고 이렇게 나와서 응원하는 것도 다 경험으로 되니까 제가 평소에 스케줄이 많은데 학교까지 근데 오늘 광화문 오니까 스케줄이 한 2개밖에 없어가지고 너무 기뻤어요. 선수들이 공격 기회를 잡을 때마다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응원가와 북소리, 대한민국 구호가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후반전 아쉽게 선제 실점을 허용하자 분위기가 잠시 가라앉았지만 동점골을 기대하는 시민들의 함성으로 분위기는 금세 다시 고조됐습니다. 응원하는 나라는 서로 다르지만 한마음으로 뭉친 붉은 물결에 외국인들도 함께 축제를 즐겼습니다. Whenever it's like close to a goal, they will go like wow. So it's cool. We're all 친구. 서울시 실시간 데이터에는 광화문 광장에 한때 최대 18,000명이 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도 기동대 440여 명을 투입해 현장 안전관리에 나섰습니다. 다음 주 조별리그 3차전 남아공과의 경기를 앞둔 가운데 광장에는 32강 진출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붉은 함성이 또 한 번 울려 퍼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선을 다한 거 국민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좌절하지 마시고 남은 경기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뛰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YTN 조경원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합의 이행을 위해 스위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다자간 후속 협상이 공식적으로 연기됐습니다. 스위스 외무부는 현지 시각 19일 성명을 내고 당초 미국과 이란, 카타르, 파키스탄 등이 참여해 열릴 예정이던 대면 회담이 연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연기 공식화는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이 실무적 이유로 스위스행을 취소한 직후에 나왔으며 이란 역시 이스라엘의 레바논 맹폭에 반발해 대표단 파견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핵심 중재국인 파키스탄의 셰바즈 샤리프 총리 측마저 종전 양해각서가 이미 원격으로 체결됐다며 스위스 방문 일정을 전격 취소해 당분간 대면 협상 재개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란이 미국과 종전 양해각서 전문을 대회 내로 공개하면서 외교적 승리로 포장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 하메네이도 이번 합의를 조건부 승인했다며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미국과 합의한 종전 MOU 문서를 두 손에 든 사진이 이란 국영 매체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트럼프의 서명을 들어 보이는 이란 대통령의 인증샷에 미소가 보입니다. جمهور ایران و دونالد ترامپ رئیس جمهور آمریکا در فاصله زمانی کوتاهی متن یادداشت این تفاهم را به صورت دیجیتال و غیر 트럼프와 자신의 친필 서명이 담긴 전문도 영문과 페르시아어 두 가지로 SNS에 올렸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번 합의가 역사적 문서이자 강력한 이란이 보내는 메시지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미국의 군사적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실리를 챙긴 외교의 승리라며 대내에 선전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حالا باز جزئیات بیشترش رو باید دید و آیا که همین 11 بند بوده همین چند بند بوده چیزی بهش اضافه نشده باشه ولی بد نبود به نظر 은둔 중인 이란 최고 지도자 모주타바 하메네이도 서면 메시지를 통해 미국과 합의한 종전 양해각서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신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책임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و جبهه مقاومت به بنده دادند و تصریح به قبول مسئولیت آن نمودند اجازه آن را صادر نمودند.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에 합의한 이후 이란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의 공식 입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모주타바는 앞으로 진행될 대면 협상이 결코 미국의 의견을 수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모주타바 하메네이는 지난 2월 28일 개전 당시 사망한 부친에 이어 최고 지도자로 선출됐지만 큰 부상을 당해 넉 달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YTN 정신입니다. 한국에 묶여 있다가 카타르로 옮겨진 이란 석유 대금 60억 달러, 즉 9조 2천억 원의 동결이 해제될 예정이라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다만 이 돈은 제재 대상이 아닌 미국산 인도주의 물품과 제재 대상이 아닌 상품을 구입하는 데에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체결된 미국과 이란 사이의 잠정 합의를 바탕으로 이란이 이 동결 자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멈추지 않는 이스라엘과 이 때문에 난처한 미국 사이에 감정의 골이 걷잡을 수 없이 깊어져 종전 협상에도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김정욱 기자입니다. 이스라엘은 종전 양해각서를 무시한 채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격퇴를 명분으로 레바논 남부 공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스라엘은 합의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통보했고 우파 언론과 친밀한 미국 상원 의원들을 통해 압박하려 합니다. אנחנו יצרנו שטח חיץ שם, שטח ביטחוני, אנחנו נישאר בו ככל הנדרש. איראן רצתה שאנחנו ניסוג משם. 이스라엘의 극우 성향 강요들도 진격을 외치고 극우 채널 방송인들은 트럼프는 패자, 벤스는 인간 말종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졸지에 인간 말종이 된 벤스 미국 부통령. 네타냐후가 미국 이란 간 합의에 격분한다는 보도에 관해 질문받고 불쾌했다며 현실을 똑바로 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트럼프는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의 우호적인 나라, 초강대국의 수장이라며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Is that over the last 3 months, 2/3 of the defensive weapons that have protected your homeland have been built by American hands and paid for by American tax dollars. 평화로 가는 길에 걸림돌로 박힌 이스라엘을 향해 이란은 미국이 합의 준수를 보장하라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이나 이란을 상대로 독자 군사행동에 나선다면 미국과 이란의 60일 핵 협상도 출발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9,300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쓴 코스피가 롤러코스터를 타며 급등락을 거듭한 끝에 간신히 9,000선을 지켰습니다. 9,000 시대를 열었지만 여전히 극심한 변동에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김세호 기자입니다. 9,000 시대 이틀째 코스피는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개장 직후 코스피는 9,300선을 넘어서며 장중 최고치를 잇따라 갈아치웠습니다. 하지만 이후 코스피는 하락을 거듭하며 9,000선을 내줬습니다. 9,000포인트 이상 상승하면서 차익 실현 욕구들이 좀 맞물리면서 매도 세력이 한 오전부터 좀 급하게 나와가지고 9,000포인트를 잠깐 하회했던 걸로 보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 총액도 한때 8천조 원을 넘었지만 이후 7천조 원대로 후퇴했습니다. 막판에 상승세를 회복한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0.13% 하락한 9,052로 마감하며 간신히 9,000선을 지켰습니다. 미 이란 간 종전 합의 이행 불확실성도 코스피가 장중 급락한 주요 요인으로 주목됩니다.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이 스위스 가서 종전 서명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좀 석연찮은 이유로 연기됐다. 악재가 나왔죠. 그래서 이게 또 다시 전쟁이 지속되는 건가 이 불안감이 또 확산되면서 외국인이 3,500억 원, 기관이 1조 2천억 원 팔자에 나선 반면 개인이 1조 6천억 원의 사자세로 지수를 떠받쳤습니다. 코스피를 대표하는 SK하이닉스는 2.94% 상승한 276만 4천 원으로 최고가를 경신했고 삼성전자는 2.34% 하락한 35만 4천 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상승세로 개장했지만 6거래일 만에 1,000선을 내주며 3.43% 내린 966으로 마감했습니다. 대내외 여러 요인에 따른 극심한 변동성은 코스피의 추가 상승 동력에 여전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 강세 1,540원에 육박했다가 당국 개입 추정 물량이 나오며 1,527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글로벌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가 급증하면서 올해 세계 메모리 시장 규모가 지난해 4배를 넘어설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메모리 시장은 올해 1,500조 원 수준으로 지난해 4.2배 규모로 커질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대규모 AI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D램, 낸드와 같은 서버용 메모리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인천 송도에서 발견된 사람의 다리가 요양병원에서 잘못 배출된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괴사가 심해 절단 수술한 환자의 다리를 깁스, 즉 이 석고붕대로 착각해 잘못 버렸다는 건데 경찰은 자문을 거쳐 이 수술의 위법성 여부 등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송수현 기자입니다. 인천 송도에 있는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신체 일부가 발견된 건 지난 10일입니다. 사건의 실마리는 9일 만에 풀렸는데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절단 수술을 받은 환자의 다리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과수로부터 발견된 신체 일부와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소견을 통보받았습니다. 병원 측은 지난 8일 80대 여성 환자의 다리 부위를 절단하는 수술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장 기능이 저하돼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다리 괴사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병원 측은 가족의 요청으로 수술을 진행했고 마취가 필요 없을 만큼 신경이 손상된 상태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절단된 다리는 붕대에 쌓인 상태로 의료 폐기물 용기에 버려졌는데 청소 업무를 맡은 60대 남성 자원봉사자가 깁스용 석고로 착각하고 재활용 쓰레기 봉투에 옮겨서 버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붕대가 이미 똘똘 감겨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딱딱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석고라고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이후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언론 보도를 본 병원 관계자가 신체 부위가 잘못 배출됐을 가능성을 의심해 경찰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술은 병실에서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는데 경찰은 수술 과정에 위법성이 있는지 보건복지부나 의료계 자문을 구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절단 수술을 진행한 병원을 상대로 폐기물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 주장을 했다가 위증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조금 전부터 시작된 이 전 부지사의 최후 진술이 마무리되면 배심원단 평의와 평결을 거쳐 선고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자,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수빈 기자. 네, 수원지방법원입니다. 네, 지금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네, 조금 전 피고인 측 변호인의 최후 변론이 마무리됐고 피고인의 최후 진술도 진행됐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국회 증언의 핵심은 검찰의 회유 압박 등 위법 수사 의혹을 제기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술 반입 여부나 정확한 날짜는 이를 설명하기 위한 사례에 불과한데 검찰이 해당 부분만 문제 삼아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쪼개기 후원을 지시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고 직권남용 혐의 없이 대북 무복이나 밀가루 지원 사업이 뇌물이나 특혜가 아니라 경기도의 합법적인 평화협력 사업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최종 의견 진술을 통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회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는데 그러면서 이 사건은 정당하게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이라며 정치를 떠나 법리와 증거, 양심과 상식에 맞춰 정의로운 판단을 해달라고 배심원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최후 진술이 끝나면 배심원단은 비공개 평의에 들어가게 되는데 쟁점이 많은 만큼 평 결과 선고는 밤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전 부지사, 연어 술파티 의혹 위증 혐의를 포함해서 어떤 혐의를 또 받고 있죠? 네, 말씀하신 혐의가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입니다. 이 전 부지사는 재작년 국회 청문회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당시 검찰이 검사실에서 술과 음식을 제공해 이른바 연어 술파티를 하며 진술을 회유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검찰은 해당 증언이 허위라며 위증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소주 4병을 생수 3병에 옮겨 담는 이른바 병가리가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찰은 7명의 관련자가 모두 술 반입이 없었다고 진술한다며 반박해왔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와 별도로 지난 지방선거와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쪼개기 후원을 지시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대북 묘목, 밀가루 지원 사업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직권남용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재판의 또 다른 주요 쟁점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 여부입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범죄 혐의들을 수년간 6차례에 걸쳐 악의적으로 쪼개 기소하면서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입장인데 검찰은 수사 인력 한계에 더해 피고인이 수십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진술을 거부해 분리 기소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원지방법원에서 YTN 이수빈입니다. 수도권의 한 경찰관이 결혼 1주년을 며칠 앞두고 유서를 남긴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서에는 새로 부임한 상사 때문에 힘들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경찰은 갑질 의혹에 대한 내부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그제 오전 수도권의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가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타살 정황은 없었습니다. 현장에선 유서가 발견됐는데 A씨는 유서에 몇 년 뒤 고향에 내려가 아내와 함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걸 생각하고 버텼는데 미안하다며 자신도 너무 지치고 힘들다고 적었습니다. 유서 뒷부분엔 함께 일한 직원들에게 업무를 도와줘서 감사하다며 자기 일로 인해 직원들이 감사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과장님 때문에 힘든 것밖에 없다고 적었습니다. 자신이 이런 글을 남겨도 과장님에겐 불이익이 가지 않을 걸 알고 있다고도 썼습니다. 과장이 본청에 인맥이 많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YTN 취재진을 만난 유족은 A씨가 약 3개월 전 인사발령이 난 뒤 특별한 얘기가 없다가 한 달 전쯤 새로운 과장이 온 무렵부터 주변에 힘들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엔 아내에게 아침이 오는 게 두렵다, 잠도 깊이 자지 못한다고 토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동료 직원들을 상대로 실제로 직장 내 갑질이 있었는지 등 A씨의 사망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내부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수도권의 한 경찰서에서 직원이 유서를 남기고 숨진 사건과 관련해 갑질 의혹이 제기된 부서장이 대기 발령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오늘 수도권의 모 경찰서 소속 과장 A씨를 대기 발령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과장의 갑질 의혹과 관련해 동료 직원들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분리하는 차원에서 이같이 조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JTBC가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자신들의 원금 보장을 우선 전제로 삼으라고 요구했는데 중앙일보 또한 부도가 나면서 사태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경영진 사태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일렬로 서 있는 사람들. JTBC가 차입금 206억 원을 만기에도 갚지 못하고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자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모인 개인 채권 투자자들입니다. 원금을 즉각 보장하라! 개인 채권자들은 JTBC의 상환 실패 가능성을 충분히 알기 어려웠다며 투자자 원금 보상을 우선순위로 두고 오너 일가 사제 출연 등의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향후 법원에 회생 절차가 개시되든 어떤 형태의 구조조정 협상이 진행되든 이 과정이 거대 기업의 빚 탕감이나 꼬리 자르기를 위한 수단으로 전략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앙그룹의 차입금 가운데 은행권 대출은 상당 부분 담보가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담보가 없는 시장성 조달은 개인 투자자와 일반 법인의 투자 수요가 금융사 리테일 창구를 통해 대부분 판매됐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뿐만 아니라 중앙그룹 주요 계열사들도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등 여파가 그룹 전반으로 퍼지는 가운데 중앙일보는 220억 원 규모의 기업어음을 만기 예정보다 먼저 갚아달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예금이 부족해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끝내 1차 부도 처리됐습니다. JTBC의 디폴트로 비우량 회사채 시장 투심이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에 이어 중앙일보 보도로 시장 긴장감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실제로 건전한데도 불구하고 등급이 비슷하다든지 지명도가 비슷한 회사들이 넘어가는 경우가 시장 심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채권 함부로 사면 안 되겠네 할 거고. 금융감독원은 증권사들을 상대로
JTBC가 채권을 발행했을 때 문제 소지가 없었는지 점검하고 중앙일보 보도와 관련해서도 전반적인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계란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내일부터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미국산 신선란 112만 개가 판매됩니다. 제주를 제외한 전국 모든 이마트와 롯데마트 40개 지점에서 미국산 신선란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가격 상승으로 장바구니 부담이 커짐에 따라 다음 달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2,112만 개를 시장에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달까지였던 계란 가공품에 대한 할당 관세 적용 기간을 연말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에서 8,000톤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요원 명단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명단이 군사 기밀에 해당한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권준수 기자입니다. 12.3 비상계엄을 준비하며 제2수사단을 꾸리기 위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요원 명단을 유출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말 추가 기소됐습니다. 약 반년 동안의 심리 끝에 1심 법원은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된 정보사 요원 명단이 비록 정식으로 군사기밀 표시가 돼 있지 않더라도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상당한 이익이 있는 정보인 만큼 군사상 기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명단에 요원별 성명과 임관 연도, 특기사항 등이 담겨 있어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 전 사령관에게 요원 명단이 전달되도록 했다며 지휘체계 안에서 순차적 공모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 사건 개헌이 선포 단계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되었고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김 전 장관 측은 1심 판단에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 항소했습니다. 군사비밀로 지정도 등재도 관리도 하지 않은 것을 비밀이라고 해서 정권의 입맛대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잘못된 판결입니다. 김 전 장관 측은 관련 혐의로 대법원 유죄가 확정된 노 전 사령관 사건과 이번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리가 다르다며 항소심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당시 검찰 최고 책임자였던 이원석 전 검찰총장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종합특검은 이 전 총장에게 오는 23일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하란 소환 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이 전 총장은 앞서 특검의 서면 조사 요청에 응했다면서 참고인 출석 요청 사실은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접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가 지난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2022년 6월 김건희 씨가 최재형 목사에게 받은 30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이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알고도 감사원 등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금품 수수를 공모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뇌물수수 혐의는 제외했습니다. 22대 국회가 반환점을 돌았지만 여야 원구성 협상은 여전히 교착 상태입니다. 최종 관문격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 모두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을 벌이면서 논의가 공전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이번 주 하루에도 몇 번씩 얼굴을 마주했지만 원구성 협상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애초 법사위원장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 완고합니다. 국민의힘이 원구성과 무관한 조작기소 특검법까지 들먹이며 협상을 파행으로 몰고 가려 한다면서 무작정 끌려다니진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국민의힘이 다시 법사위를 준다면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또 한 번 입법의 무덤이 될 뿐입니다. 국회 정상화의 시작은 법사위원장 반환부터다. 국민의힘도 물러설 수 없다는 생각이 확고합니다. 민주당이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헤아리기는커녕 선심 쓰듯 나눠주겠다는 식의 오만한 태도를 보인다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맡았던 주요 경제 상임위까지 해소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하는 그런 발언으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져가야겠다는 급박을 스스럼없이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국정조사 특위를 둘러싼 주도권 싸움도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진정 참정권 수호를 원한다면 무분별한 공세를 멈추고 국정조사와 선관위 개혁에 협조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도 이제 윤 어게인 세력과 부정선거 음모론과의 단절이 필요합니다. 참정권 침해라는 국가적 중대 사안을 바로잡기 위해 함께 힘을 합쳐야 할 시간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민주당 연관업체들과 수의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 등을 띄우며 특검 불가피론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친민주당 인사들이 사회이사로 근무한 경력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선관위의 비밀주의는 성역 없는 특검으로만 깨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협상도 진통을 겪으면서 자칫 증인 0명의 맹탕청문회가 재현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국민의힘은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더불어민주당의 오만으로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될 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 부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신청한 증인과 참고인 11명을 전원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한 총리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그리고 역량 등을 검증할 이 기회 자체를 차단하는 건 국민 알 권리를 무시하는 오만한 행동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근거 없는 의혹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책임 있는 정치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임세은 선임 부대변인은 오늘 서면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이 구태의연한 정쟁용 공세와 무차별적인 의혹 부풀리기로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근거 없는 정치 공세는 오로지 정부의 발목을 잡으려는 정략적 계산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국혁신당 김준영 신임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를 예방하고 정치 사법개혁과 내란 청산 등을 완수하기 위해 우당, 동지인 민주당과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한 원내대표를 만나 6.3 지방선거에서 두 당이 내상을 입었지만 민주진보 세력의 성공으로 치유할 수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적극 연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혁신당이 일각의 합당 찬반론에 상처를 받고 있다며 혁신당은 어떤 정식 논의도 한 적이 없고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밤부터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호우특보가 내려진 제주 산간에는 내일까지 최대 250mm 이상, 영동과 남해안에도 최대 15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등 내륙에도 최대 10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제주 산간에는 시간당 50mm 안팎의 거센 비가 집중되겠고요. 남해안과 그 밖의 내륙 지역은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가 되겠습니다. 동해안은 내일 밤까지도 시간당 30mm 안팎의 거센 비가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내일 서울 한낮 기온이 25도로 오늘보다 9도가량 크게 낮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한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전현직 선관위 최고위층을 수사 의뢰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네, 감사원 감찰 범위에 이 선관위를 포함하거나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제를 도입하는 재발 방지책도 제안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열흘 동안 투표지 부족 사태를 조사한 진상규명위원회는 6.3 지방선거 당일 혼란상의 원인을 총체적 부실로 규정했습니다. 용지 부족이 가장 극심했던 서울 송파구를 집중 조명했는데 일선에서 오전부터 투표지 부족 정황을 전달받고도 5시간 넘게 대응이나 상부 보고가 없었고 개표할 때는 관내 투표소에서 연장 투표가 진행되는 특수 상황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태에 화근이 된 선거인수 50% 인쇄 하한선 기준 지침은 의결조차 없이 사무총장 선에서 내려진 졸속 결정이었다며 향후 70% 이상으로 높이라고 권고했습니다.
본말이 전도된 것이며 헌법상 권리인 국민의 참정권을 극히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훼손한 것입니다. 규명위는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선관위 고위관계자 12명을 수사 의뢰하고 실무진 6명은 징계 의결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선관위가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인 혁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비상근인 중앙선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전환하고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 선관위를 포함하는 등 10가지 재발방지책도 제안했습니다. 비상근으로 중요 정책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직무 전념성이 부족한 바 진상규명위는 재선거 부분도 검토했지만 공직선거법상 선거 소청 등 법적 절차도 거쳐야 하는 만큼 법원이 판단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선관위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며 이와 관련한 부분 개헌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어 관련 질의에 선관위는 그동안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누린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서 외부의 감시 견제를 가능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선관위원장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헌법이 선관위를 독립기관으로 정했기 때문에 통제 견제 제도를 만들면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필요하다면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잠실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 불법 행위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체증 자료를 분석해 앞서 대한체육회 관계자가 경기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은 9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며 2명은 신원을 특정해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서 지난 7일 발생한 경기장 지하 무단 침입 사건은 피의자 3명의 신원을 모두 특정해 곧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잠실 개표소 관할경찰서에 무기고를 탈취하자는 댓글을 작성했던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오늘 오전 20대 남성이 경찰서를 찾아와 자신이 무기고를 털자는 댓글을 달았다며 자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이 댓글 작성자에 대한 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부담을 느껴서 자수한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 결과를 직접 설명하며 화제가 됐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만찬 뒷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전했고 교황에겐 방북을 요청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이후 11일 만에 유럽 순방 성과를 알리기 위해 다시 회견장에 섰습니다. 우선 G7 정상회의 공식 만찬 때 옆자리에 앉았던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을 자세히 풀었는데 좌석 배치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일부러 만찬 자리에 트럼프 대통령과 저 이렇게 자리를 붙여주셨다고 얘기할 거리가 많을 것 같아서 일부러 그랬다고 저한테 생색도 내셨는데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거듭 북한 문제를 먼저 꺼냈다며 핵무기 보유 이전에 조치를 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을 나타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지금은 다른 나라를 대하는 방식으로 북핵 문제에 접근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전달했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됐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미 대화에 관해서는 답답해 하셨어요. 뚜렷한 수가 있으면 하고 싶어 하세요. 이제는 김정은과의 대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대통령은 핵물질 추가 생산과 해외 반출을 막고 ICBM 기술 고도화 중단만 해도 국제사회의 이익이라며 단계적 북핵 해법을 제시했다고 언급했고 고민해보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G7 방문 전 찾았던 바티칸에서 레오 14세 교황과 면담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자신이 요청한 이야기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방한의 계기에 DMZ 방문을 포함해서 가급적이면 북한 방문도 추진해 주시도록 요청드렸습니다.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추진해 보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통령은 교황이 한반도 평화와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며 삼성 스마트폰을 쓰고 현대차를 타고 있다는 말도 했다고 떠올렸습니다.
유럽 순방을 설명하는 자리였지만 국내 현안 질문도 받으며 회견은 1시간 반 동안 진행됐는데 적극적 국정 홍보로 지지율 반등에 나선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YTN 정윤용입니다. 당청 갈등설 질문을 받은 이 대통령이 집권 여당은 포용적, 실용적이어야 한다는 정치 철학을 또 한 번 강조하며 정청래 지도부에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차기 당권을 놓고 치열해진 계파 갈등에 대해선 경쟁은 해도 전쟁은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강민경 기자입니다. 유럽 순방 성과 브리핑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당청 관계 질문을 기다린 눈치였습니다. 출국길 정청래 대표 패싱 논란과 귀국장 90도 폴더 인사를 염두에 둔 듯 사실 과도한 의전이 썩 기분 좋진 않다고 운을 뗐습니다. 그냥 통상적인 업무 중의 일부인데 그렇게 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고. 10분 동안 집권 여당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조목조목 설명했는데 특히 정치는 현실이다. 즉 생각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공감을 끌어내 다수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는 지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론가, 이상가, 사상가, 운동가는 주장만 잘하면 돼요. 그러나 정치는 동조자, 공감하는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게 마지막 결론이죠. 최근 부쩍 민주당 정신을 앞세워 선명성을 강화하는 정청래 대표를 겨냥한 말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 대통령은 당청 갈등설을 딱 잘라 부정하진 않으면서도 더 잘 되기 위한 과정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당청 관계는 그래서 사실은 동일체이기도 하고 다른 존재이기도 하죠. 잘 돼야 되겠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일종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선거 직후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다면서 국정은 변한 게 없지만 무한 책임을 지겠다며 애둘러 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차기 당권 싸움이 과열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울타리한 사람들끼리 원수 싸우듯 하지 마라. 친명과 친척 모두에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진짜 죽일 듯이 싸우고 진짜 죽이면 어떡해요. 적도 아니고. 경쟁이 전쟁이 되지 않으면 좋겠다. 친명계는 대통령이 계파를 가리지 않고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던졌다고 호평했습니다. 친청계는 말을 아낀 가운데 정청래 대표가 민심의 척도라고 주장한 딴지일보 사이트에는 아무리 실용이 좋아도 근본을 거스르면 안 된다는 성토가 잇따랐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코스피가 9,000선을 뚫으며 신기록을 세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을 잘 뽑은 덕분이라고 추켜 세웠지만 국민의힘은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라며 냉랭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가 언급에 조심스럽다면서 자신은 자화자찬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코스피가 9,000선을 돌파하고 장중 최고치를 갈아치우자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들뜬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코스피 9,000 시대가 열렸습니다. 대통령 잘 뽑아놨더니 나라에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의 탁월한 위기관리 능력으로 코스피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했다고 했고 월드클래스, 대한민국 국격이란 말로 외교 성과도 거듭 추켜 세웠습니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명청대전이 노골적으로 표출되자 대통령을 띄우며 몸을 낮추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비슷한 시각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코스피 9,000 돌파에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라고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일부 반도체 대장주 중심의 쏠림 현상과 업종 간 양극화에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부동산, 세제, 노동 등 경제정책 전환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기쁨보다는 박탈감을 안겨주는 숫자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겸허히 귀 기울여야 합니다. 5시간 뒤 이 대통령은 자화자찬 한 적 없다, 없는 얘기 만들지 말라고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제가 조심스러워서 일부러 주가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주가 9,000 됐다고 자화자찬 하지 마라 이런 논평 내고 그러면 되겠어요. 주식시장 변동성이 자칫 정권의 비수를 꽂을 수 있는 만큼 거리를 두겠다는 뜻으로 읽히는데 야당은 물론 여당에도 경고한 거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여권의 핵심 의제, 보안수사권 문제는 국회에 공을 넘기면서도 예외적 허용이 필요하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악용 가능성이 없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할 수 있는 거죠. 또 취임 2년차 개각을 묻는 말은 한성숙 총리 후보자 인준 이후 단행할 거라고 귀띔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네, 북중미 월드컵 경기가 평일 오전에 열리면서 응원 문화도 진화하는 모습입니다. 광장 대신 백화점 앞이나 회사 안에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이 경기를 즐기는 새로운 응원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서울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 앞 대형 전광판 앞에 모인 시민들이 대한민국과 멕시코의 월드컵 경기를 함께 지켜봅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가대표 유니폼을 맞춰 입은 시민들은 3-3-5 응원전에 참여하며 월드컵 분위기를 더합니다. 예, 다 같이 모여서 응원하니까 더 신나고 좋은 것 같아요. We love it. Yeah, it's so much fun to see everyone wearing like red and cheering on and like being out here. So we're so glad that we can experience this together. 대한민국! 같은 공간 멕시코 관광객들도 멕시코를 외치며 자국 대표팀을 응원했습니다. 응원하는 팀은 달랐지만 월드컵을 즐기는 열기만큼은 같았습니다. 이번 월드컵은 이렇게 백화점 앞이나 일상 공간에서 응원이 이루어지는 문화로 바뀌고 있습니다. 월드컵 시간대가 바뀌면서 응원 문화 자체도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여의도 금융가도 응원 무대로 변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본사 앞 광장에는 직장인과 시민들이 모여 대형 화면으로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직장 동료들과 함께 경기를 즐기는 모습도 곳곳에서 펼쳐졌습니다. HS 효성은 직원들이 함께 국가대표팀을 응원할 수 있도록 사내 강당에 응원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저번 경기는 약간 몰래 보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렇게 훨씬 당당하게 볼 수 있어서 재밌고 좋습니다. 뜨거운 응원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아쉽게 패배로 끝났지만 시민들은 다음 경기에 대한 기대를 놓지 않았습니다. 사실 0대0인데 거의 그래서 다음 경기는 그래도 이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백화점 앞과 회사 등 생활 공간이 응원 무대가 된 이번 월드컵. 시민들은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승리를 기대하며 태극전사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네, 미국 뉴욕과 뉴저지, 중국 베이징 등 세계 곳곳에서 우리 교민들은 월드컵 개최국이자 강팀인 이 멕시코에 맞붙은 태극전사들을 열렬히 응원했습니다. 경기 결과는 아쉬웠지만 교민들은 잘 싸워준 대표팀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남아공전에서의 선전을 기원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인구 절반이 한인인 미국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 대강당에 교민 500여 명이 모여 열띤 응원전을 펼칩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태극기를 흔들고 대한민국을 외치며 선수들에게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So exciting to see everybody or see our country on the world stage. Yeah, we give all our support to them and we're really happy that they're representing us. They're great. 중국 황금 연휴 첫날을 맞은 베이징 한인 밀집 지역인 왕징에서도 교민 300여 명이 모여 대표팀의 멋진 플레이에 환호했습니다. 결정적인 장면이 나올 때마다 탄성과 아쉬움이 교차했지만 응원 소리는 경기 내내 끊이지 않았습니다. 많은 교민들이 오셔서 한국팀의 선전을 염원하고 있고요. 우리 이 기운이 한국팀에게 전달돼서 승승장구할 것 같습니다. 경기 결과는 아쉬웠지만 교민들은 월드컵 개최국이자 강호인 멕시코를 상대로 최선을 다해 싸운 태극 전사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오늘 경기 너무 잘하셨고 계속 힘내서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구호 한번 해주세요. 한 번 더. 대한민국! 어느 곳에 있든 교민들은 대한민국이란 이름 아래 하나가 되어 대표팀을 응원하며 승리를 향한 염원을 공유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교민들은 대표팀의 남아공전 승리를 기원하며 단체 응원을 힘차게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뉴저지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지난해 말 충남 보령의 공공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70대 노인을 학대하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됐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학대 신고는 이뤄지지 않았고 병원 위탁 운영을 맡은 의료재단 대표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오승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남색 옷을 입은 간호조무사가 병상에 누워있는 노인의 얼굴을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립니다.
갑자기 얼굴 위로 이불을 덮더니 손으로 세게 짓누르기도 합니다. 지난해 말 충남 보령에 있는 공공병원에서 50대 간호조무사가 70대 노인을 학대하는 장면입니다. 병원 측은 CCTV를 통해 학대 사실을 인지했지만 수개월이 지나도록 해당 내용을 외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보령시로부터 민간 위탁을 받아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재단 대표가 범행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노인복지법상 학대를 인지하면 즉시 신고해야 하지만 대표가 직원들의 입단속을 시키려 했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습니다. 영상을 누가 봤느냐, 누가 아느냐라고 해서 그 다운받은 USB를 회수를 가져와라, 회수를 했고요. 그럼 직원들한테 입 조심하고 직원들한테 말 조심을 함부로 시켜라. 곧바로 신고하지 않으면 직원들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고 대표를 설득해봤지만 바뀌지 않았다는 게 제보자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보호자가 신고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반복적으로 표명해 신고가 지연된 것이라며 해당 직원에 대해 즉각적인 업무 배제와 면담, 퇴사 처리 등 신속한 조치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 가족 중 일부는 올해 4월 사건을 확대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뒤늦게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령상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는 보호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즉시 신고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관리 책임이 있는 보령시는 병원 측의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고 노인보호기관은 추가 범행이 더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고 접수가 되어서 CCTV 영상을 취득해서 분석을 하고 있고요. 신고 의무자 누락 등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뒤 해당 간호조무사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인천 송도에서 발견된 다리가 한 요양병원이 의료 폐기물로 처분하려다 자원봉사자의 실수로 재활용 쓰레기로 배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오늘 브리핑을 열고 송도에 있는 재활용센터에서 발견된 다리와 한 요양병원에서 다리 절단 수술을 받은 80대 여성 환자의 유전자가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60대 자원봉사자가 의료 폐기물 용기에 담긴 다리를 깁스용 석고로 착각해 재활용 쓰레기 봉투에 옮겨 담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가 신호 위반을 해 사상사고를 낸 혐의로 20대 사설 구급차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일 정오쯤 서구 청라동 교차로에서 신호를 어기고 달리다가 SUV와 부딪혀 이송 중이던 90대 여성 환자를 숨지게 하고 환자 보호자와 SUV 탑승자 등 모두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광등을 켜고 경보음을 울리며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고 A씨도 최근 경찰 조사에서 이 같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전북 진안군 성수면 하수도 정비 현장에서 노동자 4명이 유독가스를 마셔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이들 모두 하청업체 소속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노동자들은 새로 만든 4m 깊이 맨홀을 점검하다가 동료가 쓰러지자 구조하기 위해 차례로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무원 연금공단과 한국국제협력단 기관장이 정부의 공공기관 기관장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아 해임 건의됐습니다. 공공기관 평가에선 16곳이 미흡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정부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2025년도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기관장 평가에서 국가철도공단과 SR, 한국석유공사 등 7곳이 최하위인 아주 미흡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재임 중인 공무원 연금공단과 한국국제협력단 기관장이 해임 건의됐습니다. 나머지 5명은 재임 기간이 아니어서 해임 건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기관장 개개인의 재임 중 리더십, 경영계약 이행 여부를 독립적으로 평가하고 그 책임을 직접 묻는 책임경영 체계를 복원했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 평가에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국립공원공단 등 3곳이 아주 미흡 등급을,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13곳이 미흡 판정을 받았습니다. 반면 한국전력공사와 국민연금공단 등 15곳은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국정과제 수행과 안전, 친환경 등 사회적 책임, AI를 활용한 혁신 노력 등이 반영됐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주요 사업을 충실히 추진하거나 새 정부 국정과제를 적극 이행하는 등 기관 본연의 업무 성과가 우수한 기관의 등급이 높았습니다. 평가 등급이 보통 이상인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유형별, 등급별로 성과급이 차등 지급됩니다. 반면 미흡 이하인 기관은 정부의 경영 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경영 개선 컨설팅을 받아야 합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합의에 서명한 지 이틀 만에 오늘 스위스에서 열릴 예정이던 첫 후속 실무 협상이 전격 연기됐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교전이 격화되면서 향후 협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현재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조수연 특파원 나오시죠. 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예정됐던 스위스 뷰리겐슈토크 리조트 앞에 와 있습니다. 네, 자, 미국과 이란의 대면 회담이 결국 불발됐는데 이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회담은 불발됐지만 제 뒤로 보시다시피 여전히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관계자와 현지 주민 외에는 진입을 막고 있어서 전 세계 취재진이 모여있는 리조트 입구에서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스위스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과 이란 그리고 카타르와 파키스탄 등 중재국들이 오늘 참여할 예정이었던 대면 회담이 연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실무 준비 작업은 계속 진행 중이라면서도 향후 구체적인 재개 일정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번 회담 연기는 미국 측 협상 대표인 JD 벤스 미국 부통령이 스위스행을 전격 보류한 직후에 나왔는데요. 백악관은 실무적 조율을 이유로 들었지만 이번 합의로 설정된 60일간의 협상 기한, 즉 오는 8월 16일까지 최종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일정에는 시작부터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협상이 이렇게 첫걸음부터 멈춰선 진짜 배경은 뭡니까? 이란 측 반응도 궁금한데요. 네, 표면적으로는 미국의 준비 부족을 들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갈리바프 의회의장이 이끄는 이란 대표단도 스위스로 향할 준비를 마쳤으나 일정을 전격 보류했습니다. 친헤즈볼라 성향 매체들은 이란이 이스라엘에 계속된 레바논 남부 공습을 명백한 합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대표단 파견을 보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레바논 문제가 향후 협상 지속 여부를 가를 핵심 기준이 될 것이라며 미국 측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지난 밤사이 이스라엘군의 공습에 레바논 남부에서 18명이 숨지고 또 헤즈볼라의 공격에는 이스라엘군 4명이 숨지는 등 양측의 교전이 격화하고 있어서요. 협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측 협상 대표 갈리바프 의회의장은 적들이 이란이 정한 선을 넘으려 한다면 주저없이 방아쇠를 당길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도 과도한 요구를 한다면 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해서 갈등의 불씨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협상은 삐걱거리지만 다행히도 호르무즈 해협 통항은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뱃길은 빠르게 열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해상 봉쇄가 풀리자마자 그동안 석 달 넘게 발이 묶여있던 유조선 등 대형 상선 7척이 해협을 통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 당국도 해협 내 대기 선박들을 대상으로 통항 신청 접수를 시작해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협 안쪽에 갇혀있는 한국 선박 24척도 개별 신청을 거쳐 조만간 해협을 빠져나올 전망입니다. 선박들은 기뢰 위험이 있는 중앙 항로 대신 안전한 이란 측 대체 우회 항로를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동 에너지 업계도 유전 재가동과 수출 정상화 준비에 착수했지만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선 기뢰 제거 작업과 또 후속 조치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위스 뷰리겐슈토크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에게 이란 군사작전에 참여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종전 이후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와 재건 작업에 대한 참여 압박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지난 3월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군함 파견 청구서를 받은 정상 가운데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같은 처지에 있는 동맹국들은 트럼프 압박이 있었는지가 가장 궁금했는데 다카이치 총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日本の法律の範囲内でできることとできないことがございますので、これについては詳細にきっちりと説明をいたしました。 평화헌법을 방패 삼아 거절했다. 투자 선물 보따리 전략이 먹혔다 등 이런저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당시 상황으로 추정되는 이야기를 자세히 언급했습니다. I mean, I'll be honest, Japan was not willing to get involved during the war. I asked her, I said, you want to get involved a little bit? I didn't put the heavy sell on, but they said, no, we don't want to get involved. 다카이치 총리에게 이란 군사작전에 개입할지를 물었는데 거절당했다는 것으로 읽힙니다. 정확히 언제 물었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카이치 총리를 향해 그녀는 나의 열렬한 팬이며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추켜세웠습니다. 다 끝난 일을 그것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다시 언급한 것은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종전 이후 본격화될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제거와 재건 사업에 참여해달라는 압박이라는 것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위대 파견에 대해 일단 선을 그었지만 가능성은 열어놨습니다. 自衛隊の派遣については具体的に現時点で何ら決まったものはございません。米イラン間の合意と、それに伴う実際の情勢というものはしっかりと見極めなければならないと考えております。 그러면서 종전 합의 직후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4개국이 낸 공동 성명에 일본도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엔 호르무즈 항행 안전 확보에 기여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여전히 신중론도 있지만 다카이치 총리의 최근 발언과 행동을 보면 국제사회와 발맞춰 일정한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네, 코스피가 9,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국내 증시의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8,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네, 증시 호황에 비투가 고개를 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장중 9,300을 돌파했다가 이후 이제 9,000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 보면 뭐 급등, 급락이 좀 이어지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이유 그렇습니다. 때문일까요? 오늘만 상황으로 좀 압축돼서 말씀드리면요. 간밤에 미국 증시가 좋았고 특히 그 중에서도 이 AI 반도체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우리와 연관이 깊은 마이크론뿐만이 아니라 인텔이 특히 좋았었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그리고 엔비디아, 장비 모두 좋아서 오늘 출발도 아주 산뜻했죠. 말씀하신 대로 9,000도 훌쩍 넘어서 9,300까지. 이대로 만 가는 거 아니야? 다음 주에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네. 이후에 급작스러운 조정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어느 정도 회복을 했는데 왜 이렇게 장중에 급작스러운 조정이 나왔는가? 이유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앞서도 우리 뉴스 클립을 보셨겠지만 미이란 협상 관련한 소식이 전해졌는데 벤스 부통령이 비행기를 타지 않았다는 내용이 전해졌어요. 네. 원래 이제 이번 주말 스위스에서 벤스 부통령과 갈리마프 의장이 실무회담, 이제 MOU는 끝났고 종전협상이 시작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첫 선부터 좀 삐그러졌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유가도 반등이 나왔었고 공교롭게도 또 비슷한 시간에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습했다는 소식까지 나오게 되면서 이 매크로 지표가 일단 한번 충격을 줬고요. 네. 특히 9,000포인트 관련해서는 딱히 국민연금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국내에는 국민연금 외에도 연금, 기금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마 그들이 어느 정도 차익 실현과 함께 리밸런싱을 하는 포인트로 9,000포인트를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수급 주체들을 놓고 보면 기관 투자자 중에 사모펀드 관련한 부분에서 매도가 굉장히 컸거든요. 아마도 이런 연기금의 이 차익 실현성 물량들이 한꺼번에 출현되면서 8천이 깨졌다가 이후에 다시 개인과 이거 사야지 해서 또 삼전 특히 하이닉스로도 다시 몰려들면서 예. 주가가 9천 넘는 이런 롤러코스터 장세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뭐 삼전 닉스를 필두로 분위기는 좋아 보이는데 네. 일단은 1만 포인트, 코스피 지수가 1만 포인트를 곧 넘을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많거든요. 근데 평론가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게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이제 긍정론과 부정론을 함께 좀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 시장을 끌고 오는 것이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관련이 있는 주식들이죠. 가령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들고 있다는 삼성생명, 삼성물산이 오르면서 시장을 가고 있고요. 특히 SK 하이닉스 쪽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있고 여기 SK 하이닉스의 중간 지주회사인 SK 스퀘어 그리고 지주회사인 SK 여기에 MLCC라고 하는 삼성전기 크게 보면 한 5가지, 6개 종목만 매일 급등, 폭등을 하면서 9천을 끌고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5만 올라가면 나머지 종목이 뭐 폭락 아니라 급락 정도만 해도 뭐 9,500, 9,700 만 가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삼전 닉스만 우리 시총에서 비율이 50%가 넘고요. 아까 말한 이제 팀 삼성전자, 팀 하이닉스만 꼽게 되면 이들이 70%를 시총을 차지하니까 이들만 올라가면은 이제 그냥 많은 가거든요. 그러니까 긍정론 쪽은 이들의 5개에서 어떤 성장성이라든가 실적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많은 충분히 간다라는 건데 조금 우려되는 상황은 이런 매크로 지표들입니다. 오늘도 이란이 터졌지만 이 이란 관련해서 조금만이라도 불협화음이 나온다거나 그래서 호르무즈에서 또 어떤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유가 튀어오르고 이게 또 한번 시장 투심을 좀 억누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금리 인상이 이제 하루 만에 쑥 들어갔죠. 주가가 다시 급등해서. 그러나 이제 시장에 대한 이 금리 부분도 함께 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 매크로 지표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만을 못 가게 누를 수가 있는 그런 이제 2가지 재료들이 함께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네, 지금 뭐 국내 증시가 활기를 이렇게 띠고 있는데 특히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시가총액이 비트코인 시가총액을 넘어섰다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좀 가상자산 시장이 좀 소외되고 있다 이런 모습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좀 표에 잘 나왔는데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2,000조가 넘고 SK하이닉스도 오늘 2,000조를 한번 찍고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두 기업이 2,000조입니다. 저렇게 한 나라 국가에서 2,000조짜리 기업이 2개나 있는 곳은 글쎄요, 우리하고 미국 정도일 겁니다. 네. 대만도 뭐 TSMC가 하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이제 그런 두 기업만 놓고 보면 되는데 비트코인 저기 시가총액이 나와 있죠. 저건 왜 저런 상황이 나와 있냐면 이제 코인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유동성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금리도 이제 앞으로 올라간다고 하고 전반적인 돈들이 주식시장, 그중에서도 AI 반도체 또 스페이스X 이런 데로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투자하려면, 그쪽으로 돈을 가려면 다른 쪽 주머니에 있는 돈을 털어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만만한 게 뭐냐? 코인 시장이에요. 코인이 될 듯 될 듯 잘 안 되고 있고 이런 비트코인이라든가 알트코인 외에 스테이블 코인도 크리에이티브 법안도 생각만큼 빠르게 진행이 안 되니까 야, 여기가 더 좋은 떡이니까 일단 팔자. 그래서 코인 팔아서 다른 쪽을 메우고 그런 형국에서 지금 코인 시장이 철저히 소외받고 있고요. 지금도 오히려 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꽤 많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을 이제 시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자, 일단은 뭐 삼전 닉스 이 2가지 주가를 한번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는 사실 국민주로 불릴 만큼 굉장히 좀 상징성 있잖아요. 네. 뭐 부동의 1위 시총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시총이 아까 이제 저희 표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한 100조 원 정도로 지금 좁혀졌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역전이 될 건지도 궁금하고 SK하이닉스가 또 8월에 보면은 이제 미국의 ADR 뭐 상장을 앞두고 있다 이제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역전의 가능성은 뭐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메모리 반도체 외에도요, 뭐 가전이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또 파운드리라든가 여러 가지를 좀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날 하루 삼성전자가 잠깐 쉬고 있는데 SK 하이닉스가
7%, 8% 정도만 올라가게 되면 둘이 거의 비슷하게 뭐 역전도 가능하게 되니까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가능한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 이 SK 하이닉스의 시총 역전을 보는 쪽에서는 말씀하신 ADR 상장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 이제 SK 주식이 뭐 거기에 상장한다는 게 아니라 ADR로 이제 상장을 시키는 그런 건데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지금 미국에서는 SK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주식을 못 사서 안달이 나고 있거든요. 특히 삼전 뭐 하이닉스에 대한 매력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미국에 상장된 ADR 주가가 올라갔는데 우리가 안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비싼 걸 팔고 싼 거 사는 이런 이제 아비트레이지 차익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연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ADR 상장이라는 것은 SK 하이닉스의 굉장한 호재다. 지금 그룹 측에서는 빠르면 7월, 늦어도 8월 내에는 ADR 상장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아마도 국내 뭐 회사 측은 부인은 하고 있지만은 100조 주주 환원이 한번 이제 정보지에 돌았습니다. 근데 아니다라고 했는데 100조는 아닐 것 같지만 그래도 주주 환원 정책이 어느 정도 또 나올 것도 같습니다. 규모는 좀 작아지겠지만 이런 호재들이 좀 뒷받침되고 있어서 앞서 말한 삼전과 하이닉스의 그런 시총 역전도 영원히 하이닉스가 1위 이런 거는 아니라 한 번에서 며칠 정도에 대한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코스피가 9천 넘어서고 화랑을 띠고 있는 가운데 또 이제 빚을 내서 투자하는 B2도 과열되는 조짐을 보인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굉장히 과열됐고요. 뭐 여러분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웬만한 식당 뭐 어디를 가나 다 주식 얘기만 하고 있고 더 이번 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보통은 이 주식하는 분들의 연령대라든가 뭐 직업이라든가 이런 게 좀 한정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대학생부터 70대 이상의 어르신들 전 국민이 다 주식 투자를 하는 스펙트럼이 이제 너무나 높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좀 뜨거워지게 되니까 보통 이렇게 되면 레버리지를 좀 쓰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좀 과한 정도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신용융자 잔고라고 하는 증권업계 자체에서 집계하는 빚투자가 37조, 38조.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역대 최고 기록을 지금 계속해서 뚫었다가 줄었다가 하고 있고요. 지금 저 표에 나오고 있는 부분은 이제 여기에서 요즘에 너무 증권업계에서 돈을 많이 빌리니까 너무 위험하잖아요. 우량주들도 이제 신용융자를 막고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더 돈 빌리고 싶은 분들이 우선 보험을 대거 해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행권으로 가서 적금, 예금을 해약하고 급기야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좀 쓰고 있는데요. 5대 은행의 마이너스 통장의 미사용 한도 잔고가 88조까지 지금 쌓아 있는 역대급입니다. 이 정도. 근데 물론 이제 요즘 경기도 어렵고 생활이 어려워서 마통 썼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가능하지만 단기적으로 너무 늘었고 그러면 이게 합리적인 추론이 왜 마통 썼을까? 주식 투자하려고 썼다라는 게 거의 뭐 팩트일 것 같거든요. 저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게 자기 돈으로 하는 주식 투자는 모르겠지만 주식 담보대출 받아서 빌려 보험 해약해서 주식 투자해 또 마이너스 통장까지 쓰면서 해 이런 빚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려가 커지는 게 사실인데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앞서 제가 우리나라 지금 주식이 딱 5개가 가면 오르고 그러니까 5개만 오르면 나머지는 다 그냥 급락해도 그날은 오르거든요. 특히 지금 빚투자가 코스닥에도 많지만 코스닥은 지금 다 아웃됐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에 우량주의 빚투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죄책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막 빚투자라는 게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지금 삼성전자를 빚투자했는데 나는 SK 하이닉스 빚투자했는데 하는 이제 이런 마음 때문에 좀 그런 경계감이라든가 이런 좀 것들이 상쇄되는 듯한 그래서 더 이렇게 맘 놓고 빚을 내서 투자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올라간다라는 전제가 확신이 있으면 빚이라도 내서 이제 더 들어가겠다. 이제 불탄다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이게 만약에 뭐 약간의 어떤 그 느낌이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된다. 이러면 이제 너도 나도 막 연쇄적으로 빠지게 되는 그런 현상들도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빚투가 늘어났기 때문에 과연 삼전 닉스의 고층이 어디일 것이냐, 어디에서부터 이제 이게 떨어질 것이냐, 떨어지긴 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얼마까지 보세요? 우선 이제 첫 번째 말씀하신 그 우려들 있잖아요. 아무리 삼전 닉스를 하더라도 이렇게 빚투자를 하면 위험하고 우리 증시가 지금 거의 2개에서 5개, 6개로 압축돼서 올라가니까 그 종목만 빠지면은 정말 한국 증시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7천부터 이제 계속했고
어제 그 말을 들은 분들이 비투자도 안 하고 이렇게 기다렸다가 7,500이 되고요. 그게 8,000이 되고 이제 8,500, 9,000이 되니까 이제는 방금 말씀 이제 그 우려라든가 그 경고가 틀린 거는 아니거든요. 특히 위험한 것도 맞죠. 이 2개에서 5개로 올라간 증시니까 2개에서 5개가 무슨 문제만 있어서 빠지면은 한국 증시는 그대로 폭락할 수가 있는 우려입니다. 네. 그러나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또 들었었고 그게 7,000부터 지금 9,000 넘는 때까지 실현이 안 되고 실현이 되기는커녕 그런 경고와 주의를 따랐더니 나만 바보가 됐다라는 생각이 더 팽배하면서 마지막에 더 포모 이렇게 더 좀 올인하는 이제 그런 형국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분명히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될 텐데요. 결국은 이건 실적일 것 같습니다. 실적이 지금 1분기 좋아, 2분기는 더 좋아, 올 연말로 갈수록 더 좋아, 내년은 올해보다 더 좋아 하고 지금 보니까 후년까지는 아직 뭐 정교하게 전망은 안 나오겠지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만 놓고 보면 내년 후년까지도 좋을 거야라는 이제 그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그 기대감과 이제 섞여서 가게 되는데요. 이런 쭉 가는 흐름 속에 이 실적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균열이 생기는 상황이 한번 나오게 될 때가 삼전 닉스와 이제 팀 삼성전자, 팀 닉스가 꺾이는 좀 시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부분이 우리가 모르는 이제 매크로 지표들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방금 말한 이란이라든가 또 긴축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이 나왔을 때 이제 본의 아니게 분명히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좀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탄탄한 전망들이 나와서 또 이걸 이제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가는 아마 시청자분들도 안 들으실 수가 있다. 저는 다음 주에 마이크론이라는 미국의 기업이 실적 발표를 해요. 마이크론은 우리와 같은 메모리 반도체고 3위입니다. 3위. 우리보다도 못한데 밸류에이션이라고 하죠. 이제 밸류에이션 부분이 우리보다도 훨씬 고평가 받고 있는 그런 주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앞서 SK 하이닉스가 ADR 가면 더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난 분기 때도 마이크론이 굉장히 좋은 깜짝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주가가 좀 급락했었거든요. 그런 부분 이제 시장은 또 그런 게 있다 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호우특보가, 남해안과 동해안에는 호우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점차 빗줄기가 굵어지면서 내일까지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최대 250mm 이상, 영동과 남해안에도 최대 15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리겠고요. 서울 등 내륙에도 최대 100mm 안팎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제주 산간에는 시간당 50mm 안팎으로 강하게 집중되겠고 남해안과 그 밖의 내륙 지역에서도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가 되겠습니다. 동해안은 내일 밤까지 시간당 30mm 안팎의 거센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내일 서울 한낮 기온이 25도로 오늘보다 9도 가까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비는 내일 밤 대부분 그치겠고 휴일에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날이 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YT 뉴스 플러스 마칩니다. 네, 잠시 후에는 뉴스케어 오후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